홍길동이라는 이름. 한국인이라면 정말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그렇죠. 관공서 서류 예시에도 단골로 등장하고요. 맞아요. 그만큼 친숙한데, 여러분이 아는 홍길동은 누구인가요? 그 소설 속의 멋진 영웅, 아니면 혹시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던 인물? 바로 그 점인데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홍길동이라는 인물의 여러 그 다층적인 모습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좋네요. 네, 실록 기록부터 소설 그리고 그 시대 사회상까지 넘나들면서 그 실존 인물과 허구의 영웅 사이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조선왕조 실록 기록부터 시작해 볼까요? 연산군 시대에 활동했던 강도 홍길동이라는 기록이 나온다고요. 우리가 아는 그 의적 이미지랑은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실록에 기록된 홍길동은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 그러니까 연산군 시대 충청도 일대에서 활동했던 상당히 강력한 도적 집단의 우두머리였어요. 우두머리요? 네. 특히 좀 놀라운 건 이 사람이 종종 당상관 복장을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조선시대 고위 관료 복장이죠. 네. 관료 행세를 하고 다녔다고요? 네, 그 복장으로 위세를 부리면서 대낮에도 무기 들고 관할을 그냥 드나들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요. 와, 대담하네요. 그렇죠. 굉장히 대담했고 또 체계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 세력 때문에 충청도 지역이 한 12년 넘게 후유증을 앓았다고 하니까 그 피해 규모가 상당했다는 거죠. 그러다 결국 1500년에 체포되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때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그러니까 조선의 최고위직 관리들이 다 기뻐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기록을 보면 정말 조정에서 얼마나 이 홍길동을 심각한 위협으로 여겼는지 알 수 있죠. 그냥 좀도둑 잡은 거랑은 차원이 다른 반응인 거예요. 그 정도였군요. 네. 심지어 그 실존했던 당상관 중에 엄기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홍길동이랑 내통했다는 기록까지 있어요. 아, 진짜요? 관료랑 연결되어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이게 단순한 강도 행각을 넘어서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나 권력층과의 결탁이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록 속 홍길동은 하여튼 굉장히 위협적인 실존 인물이었던 거죠. 와우, 실록 기록만 보면 정말 무시무시한 인물인데 근데 역시 우리한테는 소설 홍길동전의 이미지가 훨씬 강렬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쪽이 훨씬 익숙하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그 서자의 서름, 호부호영 문제, 그리고 막 탐관오리들 혼내주고 가난한 백성들 도와주는 활빈당 활동, 네, 활빈당. 그리고 결국에는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율도국이라는 이상향까지 건설하잖아요. 정말 통쾌하고 매력적인 영웅이죠. 맞습니다. 허균이 지렸다고 알려진 이 홍길동전은 최초의 한글 소설이라는 문학사적 가치도 크고요. 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차별 같은 신분제의 문제점이나 봉건사회의 부조리를 아주 날카롭게 꼬집후했죠. 네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이 소설 속의 영웅 홍길동조차도 당시 지배계층이었던 사대부의 세계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조선을 떠나서 새로운 나라까지 세우는데도요? 네, 가만히 보면 그가 이상국을 세우러 떠나기 전에 아버지한테 호부호영을 허락받으려고 애쓰고 또 임금에게 병족판서라는 아주 높은 벼슬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아, 그러네요. 벼슬을 원했군요. 그렇죠. 조선이라는 체제 자체를 완전히 뒤엎기보다는 그 안에서 자신의 어떤 신분적인 한계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결국 세운 율도국도 보면 왕이 있고 신하가 있고 유교적인 질서가 유지되는 사회예요. 어찌 보면 또 다른 작은 조선 같은 모습이죠. 일리가 있네요. 이상향마저도 당시의 틀을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군요. 네, 당시 지식인들이 꿈꿨던 이상향의 한계랄까요? 그런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최근 연구에서는 허균이 정말 저자인가에 대한 의문도 계속 제기되고 있고 또 지금 우리가 보는 판본들이 후대의 내용이 좀 덧붙거나 바뀌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작 논란도 있고. 자, 그러면 실존 인물이든 소설 속 인물이든 이 홍길동 이야기가 나오게 된 그 시대적 배경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당시 조선 사회, 특히 그 연산군 시대는 좀 어땠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극심한 폭정과 혼란의 시대였습니다. 특히 그 금표 제도라는 게 있었는데요. 금표요? 네, 왕이 사냥하거나 놀기 위해서
혹은 왕실 농장을 만들려고 민간인들 땅을 그냥 강제로 빼앗아서 출입금지 구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연산군 때 아주 심하게 남발됐죠. 와, 백성들 입장에선 정말 살기 힘들었겠네요. 그렇죠. 가뜩이나 과도한 세금에 신분 차별도 심한데 삶의 터전까지 빼앗기니까 땅 잃고 굶주린 박성들이 살 길을 찾아서 떠돌거나 아니면 산으로 들어가서 도적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았습니다. 실록에도 그런 기록이 있다고요? 네, 도적이 없는 날이 없다고 기록될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극심한 혼란 속에서 홍길동 같은 인물이 등장한 건 어찌 보면 좀 필연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긴 그 뒤로도 명종 때 임꺽정이나 숙종 때 장길산 같은 유명한 도적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인물들이 계속 등장했다는 사실 자체가 홍길동 이야기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당시 조선 사회가 안고 있던 깊은 모순과 병폐를 반영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시 실록 이야기로 좀 돌아가 보면요. 아까 홍길동이 체포되었다는 기록은 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명확하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이 부분이 참 궁금한데요. 네, 그게 아주 미스테리한 부분입니다. 그의 최후에 대한 명확한 기록이 사실상 없어요. 없다고요? 처형 기록 같은 게? 네, 오히려 좀 이상한 기록이 후대실록에 나오는데 다른 큰 도적 사건을 처리하면서 홍길동의 옥사를 겨울 삼아야 한다 이런 식의 언급이 나와요. 옥사요? 감옥에서 일어난 일? 네, 그 옥사라는 표절 때문에 그의 처벌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그가 탈옥했을 가능성까지도 제기되는 거죠. 그냥 단순 처형이 아니라 뭔가 복잡한 사건이나 문제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듯한 뉘앙스거든요. 탈옥 가능성이요? 와, 그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그가 혹시 바다 건너 류큐, 지금의 오키나와로 도망쳐서 거기서 어떤 세력을 이룬 건 아닐까 하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류큐요, 오키나와. 네, 당시 조선과 류큐 따위의 교류가 있었고 또 겨울철 해류 방향 같은 걸 근거로 들기도 하는데 뭐 명확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군요. 증거는 부족하지만 네, 하지만 이게 또 소설 속 율도국 이야기랑 묘하게 겹치면서 사람들의 상상력을 아주 자극하는 부분이죠. 그러네요. 역사 속의 강도에서 소설 속 영웅으로 그리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회자되는 이름으로 남기까지 홍길동 이야기는 정말 파고들수록 여러 겹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홍길동은 단순히 한 인물을 넘어서 그 시대의 부조리에 대한 어떤 저항정신, 또 새로운 세상을 향한 열망의 상징처럼 우리 곁에 자리 잡게 된 것 같아요. 네, 비록 소설 속에서 그가 만든 이상향마저 현실의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지는 못했다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억압받던 민중들에게 어떤 통쾌함, 카타르시스를 선사했고 또 사회 비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홍길동이라는 인물을 입체적으로 보게 되네요. 네. 여러분께서는 오늘 이 홍길동 이야기에서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나요? 더 나아가서 만약 홍길동이 지금 우리 시대에 존재한다면 그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또 어떤 목소리를 내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